고요한 시골 마을 메기나루가 하룻밤 사이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사건을 상상해보라. 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메기 양어장이 어두운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을 때 수십 구의 인간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확인된 유골은 여자 29, 남자 19, 모두 이전에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다. 이 끔찍한 양어장 뒤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마을 전체를 공포로 얼어붙게 만든 진실이 밝혀졌다. 언젠가 당신이 전라북도 부안군의 메기나루 마을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상은 아마도 금강줄기의 평온함일 것이다. 강물은 느릿느릿 흘러가고 메기를 가득 실은 작은 어선이 지날 때면 잔잔한 물결이 일렁인다. 강둑을 따라서는 함석 지붕을 얹은 낡은 시골집들이 늘어서 있고 오후의 햇살에 반사된 지붕은 반짝였다. 집 뒤편으로는 감나무와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서 시원한 그늘과 정겨운 시골의 향기를 자아냈다. 메기나루 마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물과 함께 살아왔다. 아이들은 강에서 멱을 감고 수영을 하며 때로는 거센 물살 속에서 나룻배 젓는 법을 배웠다. 아침이면 강둑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 생기가 넘쳤다. 저녁이 되면 남자들은 동네 슈퍼 앞 평상에 모여 앉아 쓴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며 그날 잡은 고기 이야기, 사료값 이야기 혹은 동네 정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의 삶은 강물의 흐름처럼 느리게 같은 박자로 흘러가는 듯했다. 서로 돕는 정 또한 굳건했다. 동네에 혼례라도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도왔고 초상이라도 나면 너나 없이 달려와 밤샘을 함께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로운 땅에서 끔찍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안전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깊어서 누구도 거대한 폭풍이 이 마을의 평화를 앗아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술자리 안주 삼아 떠도는 뜬소문이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은 손에 잡힐 듯한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박영감이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술고래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남자였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마을 끝 슈퍼에서 소주 2잔만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와 자식들은 애타게 그를 기다렸다. 친척집이며 들판이며 심지어 강둑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땅이 그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다. 동네 사람 몇몇은 그가 빚을 피해 도망갔거나 술에 취해 길을 잃었을 거라고 말했다. 동네 파출소 순경은 그저 주치자의 잦은 가출이겠거니 생각하며 실종 기록만 남겨두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도 박영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 한 달 뒤에는 김 할머니의 실종 소식이 들려왔다. 항구 근처 작은 목조 주택에서 홀로 살던 과부였다. 김 할머니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팔러 시장에 나갔다.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들은 이웃에게 집에 가봐달라고 부탁했다. 집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다툼의 흔적이나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집안의 모든 것이 정돈된 상태 그대로였다. 사라진 것은 집주인뿐이었다.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집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간은 사람들의 충격을 무디게 했다.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논밭과 양어장 일에 몰두했고 김할머니와 박영감의 이야기는 일상 속에 묻혀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몇 주 뒤 또 다른 술주정뱅이 남자가 술집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옆 마을의 늙은 과부가 실종되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을은 며칠간 술렁이다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다 2022년 말 실종자 수가 10명을 넘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강을 지키는 물귀신의 짓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인신매매단의 소행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분명한 것은 메기나루 마을에 가득했던 안정감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밤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과부들은 문을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갔다. 동네 슈퍼의 모든 대화는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다. 누가 그들을 데려갔는가? 금강은 여전히 고요하게 흘렀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2022년 7월 중순 50대 남성 박영감은 아내에게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거의 매일 밤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는 주정뱅이였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 딱 2잔만 하고 올게라고 짧게 말하고 나갔지만 다음 날 아침 안방에는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박영감 특유의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들이 함께 찾아 나섰지만 슈퍼 주인은 박영감이 소주 여러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나갔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파출소 순경이 와서 기록했지만 술에 취해 강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이 술에는 취해도 이틀 이상 집을 비운 적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 뒤 홀로 살던 중년 과부 김할머니가 사라졌다. 그녀의 집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아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냄비에는 어젯밤 끓인 찌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김 할머니의 신발은 문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마치 마법의 문을 통해 밖으로 걸어 나간 것 같았다. 경찰은 어리둥절해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이 일은 며칠간 큰 화제가 되었지만 농부와 어부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소란은 점차 잦아들었다. 하지만 불안의 그림자는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실종자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었다. 최노인이었다. 그는 주정뱅이들이 모이는 동네 슈퍼에서 도박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아들은 그날 밤 아버지가 뺨에 긴 흉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백가라는 건달과 다투었다고 기억했다. 최노인은 백가가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했고 백가는 빚 안 갚으면 경고한 걸로 알라고 위협했다. 그 일이 있고 3일 뒤 최노인은 사라졌다. 나루터에서 그의 밀짚 모자만 물 위에 떠 있는 채 발견되어 미스터리를 더했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평소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강 할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대나무 바구니가 흙길가에서 발견되었다. 바구니에는 채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지만 강 할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 1월 나룻배 사공인 정씨가 실종되었다. 그날 밤 나루터에서 만취한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작은 배는 묶여 있었고 노는 진흙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없었다. 그 후로도 몇 명이 더 사라졌다. 슈퍼에서 잠들었다가 다시는 그곳에서 깨어나지 못한 술주정뱅이 이씨. 평소 새벽 예불을 드리러 가던 절에 나타나지 않은 들판가에 살던 늙은 과부, 그리고 동네 꾸준이를 도맡아 하던 또 다른 술주정뱅이까지 2023년 3월까지 총 12명이었다. 패턴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소주에 중독된 남자들이거나 홀로 사는 과부들이었다. 희생자들은 마치 세심하게 선택된 것 같았다. 마을은 불안에 휩싸였다. 밤의 메기나루 마을은 더욱 적막해졌다. 늘 왁자지껄하던 슈퍼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과부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아이들은 나루터에서 오래 노는 것이 금지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물귀신의 짓인지 아니면 사악한 인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수군거렸다. 그 불안 속에서 누구보다 초조한 한 사람이 있었다. 부안경찰서로 갓 부임한 젊은 경찰 윤지혁 경위였다. 그는 술주정뱅이 남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른 마을에 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도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 두려움은 윤경이에게 스스로 맹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 차례가 오기 전에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매달 실종자 명단에는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었다. 한때 메기마을로 유명했던 메기나루 마을은 이제 실종자 마을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는 희생자들이 빚을 피해 도망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강을 지키는 터줏대감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희생자 수가 늘어나고 패턴이 명확해지자 무관심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었다. 밤에 마을은 적막했다. 아이들은 해가 진 뒤에는 강가에서 놀지 않았고, 과부들은 안전을 위해 친척 집에서 잠을 청했다. 남아있던 술주 정뱅이들조차 더 이상 슈퍼 앞에 모여 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슈퍼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절에서 예불이 끝난 뒤에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 술주정뱅이랑 과부들만 사라지는 걸까? 한 노인이 슈퍼에서 입을 열었다. 생각해봐. 박영감, 최노인, 정씨, 이씨 전부 술고래들이잖아.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그리고 김할머니, 강할머니도 전부 과부들이고. 우연일 수도 있지. 한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물귀신 짓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갔을 거야. 하지만 이건 가장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라졌다고. 그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진지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패턴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희생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가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다. 술주정뱅이 남자들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지며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과부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뿐인데도 온갖 험담과 의심의 대상이 되곤 했다. 바로 이 사회적 낙인 때문에 그들의 실종은 즉각적인 중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압박이 없었기에 범인은 누구도 진지하게 찾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희생자를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희생자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름 돋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다. 최노인의 밀짚 모자는 마치 급하게 물에 빠진 것처럼 강둑에서 떠다니는 채 발견되었다. 강 할머니의 채소로 가득 찬 대나무 바구니는 마치 내던져진 것처럼 흙길에 버려져 있었다. 정씨의 작은 배는 나루터에 잘 묶여 있었고, 노는 진흙 속에 있었지만 배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웃이 찾아왔을 때 한 늙은 과부의 낡은 고무신은 대돌 위에 놓여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으며 등유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불운 이상의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부안경찰서의 젊은 경찰 윤지혁 경위에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마을의 수군거림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슈퍼 구석에 조용히 앉아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습관을 작은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수첩은 빼곡히 채워졌다. 박영감, 술주정뱅이, 김할머니, 독거과부, 최노인, 술주정뱅이 겸 도박꾼. 붉은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희생자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 이름을 적을 때마다 윤경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다른 마을에 사는 그의 아버지도 술주정뱅이였다. 만약 아버지가 메기나루 마을에 살았다면 이 패턴의 희생자가 되기 쉬웠을 것이다. 그 상상은 매일 밤 윤경이를 괴롭혔다. 만약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누가 신경이 났을까? 그는 생각했다. 그 두려움은 그에게 이 사건 배후에 범인이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윤경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기록을 상관인 강태식 경감에게 보고했다. 부안경찰서의 소박한 사무실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건넸다. 강 경감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 나이, 습관, 그리고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읽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기록을 응시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강 경감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희생자를 고르는 누군가와 마주하고 있는 거야. 그는 누가 사라져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찾지 않을지 알고 있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거지. 윤경이는 숨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 그를 멈추기 전까지 계속할 거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불운도 마을 사람들이 믿는 물귀신의 짓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실제하는 존재, 마을의 어둠 속에 숨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었으며 그는 아무도 그들의 상실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틈을 타 한 명씩 차갑게 희생자를 고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 패턴이 끔찍할 정도로 명확해졌고 그 순간부터 길고 긴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2023년 3월 말 윤경희로부터 작은 수첩을 받은 이후로 강태식 경감은 편히 잠들지 못했다. 부안경찰서에서의 밤은 책상 위에 펼쳐진 부안군 대용 지도를 응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고 진한 블랙커피 향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부터 가게, 시장의 핀으로 표시했다. 술주정뱅이 그룹은 붉은색, 과부 그룹은 파란색 핀으로 구분했다. 처음에는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핀을 꽂을수록 패턴이 서서히 드러났다. 모든 희생자는 금강을 따라 이어진 지역, 특히 매기나루 마을, 백산면, 주산면 등 인접한 마을에 거주했다. 강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라진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강 경감은 오랫동안 지도를 응시하다가 혼잣말을 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강줄기를 따라 우리가 더 깊이 파헤쳐야 할 무언가가 있어. 다음 날 아침, 그는 부하 경찰 몇 명을 사무실로 불렀다. 윤경희는 긴장된 얼굴로 맨 앞줄에 앉아 상관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강 경감은 일어서서 긴자로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그는 한 명씩 설명했다. 박 영감은 매기나루 마을 나루터 근처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어. 김 할머니는 강을 향해 있는 자신의 목조 주택에서 사라졌지. 최 노인은 금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개울 근처 백산면의 한 슈퍼에서 술에 취한 뒤 실종됐고 강 할머니는 강변길에 있는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어. 정씨는 나루터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들판 끝에 살던 할머니의 집 뒤에도 작은 용수로가 있었어.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강과 관련이 있어. 한 경찰이 물었다. 범인이 강을 이동 경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은 이 지역의 생명줄이야. 배는 밤에 목격자 거의 없이 지나다닐 수 있고 만약 범인이 지리에 박다면 조용히 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윤경희가 덧붙였다. 희생자들은 가장 약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길가에서 취해 있는 술주정뱅이와 홀로 사는 과부들, 그들은 유인하거나 납치하기 쉬웠고 사라져도 누구도 진지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강 경감은 윤경희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범인이 외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는 마을 사람들의 습관을 잘 알고 강둑의 골목길을 꿰뚫고 있으며 어느 시간대가 한적하고 눈에 띄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작은 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래된 사건 파일을 열어 2년간의 서류를 검토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다시 면담했다. 이번에는 질문이 더 구체적이었다. 단순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가 아니라 누가 자주 찾아왔는지, 누가 집에 들른 적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소한 다툼은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강 경감은 가장 작은 디테일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돌에 남겨진 신발 한 짝, 위협적인 말 한마디, 혹은 한밤중에 지나간 배 한 척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윤경희는 다시 매기나루 마을로 가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는 나루터 근처 슈퍼 주인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종종 한밤중에 배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평범한 배가 아니었, 마치 휘파람 소리 같은 작은 호루라기 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우곤 했다. 누구의 배인지는 몰랐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어선과는 달랐다. 윤경이는 그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 후 며칠 밤 강경감은 오랫동안 지도를 응시했다. 그는 이제 강줄기를 따라 숨겨진 흔적처럼 보이는 색깔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범인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희생자에게 접근하여 배에 태운 뒤 아무도 모르는 방향으로 사라지는 모습. 지도 위의 모든 점은 한 가지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범인은 강변 어딘가에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희생자를 숨길 만큼 조용한 곳. 하지만 강경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지 초기 추측일 뿐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023년 4월 초 강경감은 팀을 다시 소집했다. 그는 지도 위의 빈 공간,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고 늪지대로 둘러싸인 강변의 넓은 땅을 가리켰다. 내가 범인이라면 저런 곳을 선택할 거야.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배로 드나들기 쉬우면서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강과 가깝지.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상상일 뿐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팀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 밤 경찰서가 조용해졌을 때 강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피로감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으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패턴은 드러났다. 금강 줄기를 따라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한때 평화로웠던 이 땅에서 감히 인간을 사냥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2023년 4월 중순 부안경찰서의 분위기는 나날이 무거워졌다. 강경감이 희생자들의 패턴과 강의 연관성을 발견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보고서는 계속해서 책상 위에 쌓여만 갔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군청과 도청, 심지어 서울까지 퍼져나갔다. 하룻밤이라도 누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공포는 즉시 퍼져나갔다. 마치 다음 희생자의 차례가 온 것처럼. 어느 날 아침 서장이 강경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반복해서 두드렸다. 그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경감, 도지사님부터 언론사 기자들까지 전화가 빗발치고 있네. 왜 경찰이 가만히 있냐고 묻더군. 이 사건을 더 이상 질질 끌 수는 없어.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다른 사건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만 집중해. 이게 최우선이야. 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감정은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공식적으로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어 안도했지만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윤경이도 그 명단에 있었다. 아직 젊었지만 그의 용기는 무시할 수 없었다. 윤경이 외에도 시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황 경사와 금강 주변 지리에 밟고 흔적 없이 움직이는데 익숙한 형사 2명을 더 선택했다. 경찰서의 작은 회의실. 그들은 책상 위에 펼쳐진 대형 지도를 둘러싸고 앉았다. 강경감이 일어서서 붉은색과 파란색 핀을 가리켰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1년도 안 돼서 12명이 사라졌다. 희생자들은 패턴에 따라 선택되었고 모든 사건이 강과 관련이 있다. 나는 이게 우연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 마을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있고 그는 조심스럽게 희생자를 고르고 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윤경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용감하지 않았다. 팀장님, 마을 사람들로부터 의문의 배 한 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을 깨우는 작은 호루라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몇몇 목격자들은 그 배가 상류, 늪지대 쪽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급함보다는 답답함에 가까웠다. 만약 그 배가 범인의 것이라면 우리가 허비하는 매일 밤이 또 다른 희생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황 경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윤경위의 말을 곱씹었다. 그 정보는 중요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어. 움직이기 전에 확신해야 해. 우리가 잘못 움직이면
범인이 눈치채고 더 깊이 숨어버릴 수도 있어.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두 가지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첫째, 형사들은 강줄기를 따라 마을 곳곳에 흩어져 주민들로부터 최신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팀은 몇몇 전략적 지점에 잠복 감시를 설치한다.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어부나 상인으로 위장한 조용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하면 범인은 자신의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경찰서 밖에서는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물귀신의 짓이라고 믿었고 어떤 이는 인신매매 조직이라고 믿었다. 한 상인은 슈퍼에서 경찰이 범인을 못 잡는다면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부안 실종 사건, 경찰 늑장 대응 비판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짧았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강 경감은 굳은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이론 속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팀은 빨리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며칠 뒤 한 형사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백산면의 한 주민이 한밤중에 작은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배 한 척이 상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늪지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지도로 향했다. 강 경감은 조용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지역을 가리켰다. 만약 그 배가 거기로 갔다면 범인이 이 늪지대 근처에 은신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경이는 초조하게 지도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우리가 기다리기만 한다면 다음 희생자가 그곳으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보다 대답했다. 이해한다, 윤경위.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우린 추측만 할 뿐이야. 우리는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싣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정보 없이 움직이면 범인은 우리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그는 멈추거나 모든 증거를 파괴할 수도 있어. 실망감이 윤경희의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상관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경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영리한 자와의 싸움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였다. 그 후 며칠간 특별팀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교대로 어부로 위장하여 강에서 그물을 던지며 관찰하거나 나루터에서 행상인 척하며 주민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밤에 지나가는 모든 배는 기록되었고 이상한 소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다. 외부의 압력은 거세졌지만 강 경감은 침묵을 지켰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범인이 실수할 가능성은 커졌다. 그날 밤 긴 회의가 끝난 후 강 경감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색색의 핀으로 가득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 지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게임의 축소판처럼 보였다. 붉은색과 파란색 점은 사람들의 생명이었고 구불구불한 강줄기는 사냥꾼의 경로였다. 그리고 성과 없이 지나가는 매일 밤은 다음 희생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놈의 멱살을 잡기 전에 손에 잡히는 증거가 필요해. 2023년 4월 둘째 주 특별팀은 금강 상류의 늪지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작은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배에 대한 주민의 제보 이후 강 경감의 관심은 더욱 그 지역으로 쏠렸다. 하지만 그들이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늪지대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무성한 수풀과 진흙, 모기떼로 가득했다. 종종 그들의 잠복은 모기 자국과 땀으로 흠뻑 젖은 옷 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곤 했다. 나흘째 되던 밤, 윤경이가 이끄는 소규모 팀이 마침내 늪지대 가장자리에 높은 언덕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야간 투시경을 통해 멀리 희미한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어둠 속에 외딴 집 한 채에서 나오는 빛 같았다.
윤경희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팀장님, 저기에 불빛이 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다른 팀과 함께 강 위에 배에 있던 강경감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조용히 멀리서 관찰을 계속했다. 그구에 남자 한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쉴 새 없이 지저대는 개 몇 마리와 함께 오두막을 들락거렸다. 때때로 그 남자는 집 옆 작은 건물에서 큰 엔진을 켰다. 그 소리는 늪지대의 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윤경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지만 그와 팀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개들의 귀가 너무 밝았고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만으로도 발각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경찰서에서 잠복 결과를 보고했다. 윤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오두막, 단순한 건물, 큰 엔진 하나, 그리고 경비견들의 약도를 그렸다. 베테랑 형사인 황 경사가 그 그림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아직 이 사람이 관련 있다고 단정할 순 없어. 그냥 외딴 생활을 선택한 양어장 주인일 수도 있지. 강 경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직은 다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위치가 너무 외지고 숨기에 너무 전략적인 곳에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해. 섣불리 움직이지 마. 다음 날 밤 잠복은 계속되었다. 배에 있던 팀은 작은 호루라기 소리를 내는 배가 그 오두막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주로 깊은 밤이었고 때로는 배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통은 술에 취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배에서 내려질 때였다. 이상한 점은 그 후 돌아오는 배에는 거구의 남자 한 명만 타고 있을 뿐 다른 승객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경희는 망원경 너머로 그 광경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술에 취한 한 노인이 오두막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비극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윤경희의 피가 끓어올랐다. 팀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이 저기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떨렸다. 강경감은 배 위의 기지에서 그 보고를 들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경희, 내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정황 증거일 뿐 아직 물리적인 증거는 없어. 희생자의 소지품, 명확한 영상 기록, 혹은 목격자 같은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그런 것 없이 움직일 수는 없어. 그 말은 윤경희의 마음속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두막으로 끌려가던 노인의 얼굴이 그의 생각 속에서 계속 나타났다. 그는 누군가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둔 비겁자가 된 기분이었다. 옆에 누워있던 황 경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책하지 마, 윤경희.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면 우리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몰라. 믿어. 우리가 움직일 적절한 때가 올 거야. 긴장감은 점점 더 쌓여갔다. 잠복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공포는 커져만 갔다. 그 남자가 계속 켜는 큰 엔진은 미스터리였다. 저런 큰 기계를 늪지대 한가운데서 무엇에 쓴단 말인가? 왜 항상 한밤중에 기계를 켜는 걸까? 그 질문들은 답 없이 머릿속을 맴돌며 의심만 키웠다. 어느 날 밤 윤경희는 거의 참을 수 없었다. 은신처에서 그는 한 젊은 남자가 배에 태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몸은 반쯤 잠든 듯 흐느적거렸다. 윤경희는 총을 꽉 쥐었다. 늪지대를 가로질러 달려가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황 경사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멍청하게 죽고 싶나? 저 개들을 봐. 우리가 가야 할 거리를 보라고. 가까이 가기도 전에 발각될 거야. 윤경희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거의 흘러나올 뻔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는 경찰로서의 임무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보고가 강경감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윤경희에게서 온 모든 이야기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새로운 짐 같았다. 그는 자신의 팀이 좌절감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
그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 우리에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영상 기록일 수도 있고 희생자의 소지품 흔적일 수도 있어. 방법을 찾을 거야. 밤내가 지나갔다. 잠복은 계속되었고 오두막은 희미한 불빛, 개 짖는 소리, 멈추지 않는 엔진 소리와 함께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팀은 그 장소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은 멀리서 보이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절망 뒤에는 끔찍한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사냥꾼의 그림자는 여전히 배회하고 있었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에도 새로운 희생자가 작은 호루라기 소리를 내는 배 위에 자신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2023년 4월 말 부안경찰서의 분위기는 나날이 긴장되었다. 매일같이 주민 실종 사건은 시장의 화제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선값이나 쌀 수확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어젯밤 누가 또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민들의 압박은 경찰서 사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마치 모든 벽이 항의의 속삭임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특별팀은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천장에는 희미한 형광등이 달려 있었고 테이블은 지도와 기록, 식어버린 커피잔으로 가득했다. 강 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몇 주간 지켜봐온 늪지대 오두막의 약도를 그렸다. 우리는 경찰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제복을 입고 가면 오두막에 있는 그자는 입을 다물거나 심지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야 해. 황 경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위장이군요. 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공식 조사팀 신분으로. 그 오두막은 강 근처 습지대에 있어. 정부에서 수질이나 어류 건강 상태를 조사하러 공무원을 보내는 건 흔한 일이야. 그게 가장 합리적인 명분이지. 미리 서류를 준비해온 한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제가 해양수산부 공문양식이랑 신분증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인과 서명까지 다 있습니다. 그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서류는 한 사람씩 돌려보며 확인되었다. 인주의 붉은색은 형광등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해 보이며 보는 모든 이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장비도 준비됐어. 강 경감이 말을 이었다. 수질 샘플 채취통, 작은 뜰채, 간단한 측정기구. 우리는 전문가처럼 보여야 해. 의심할 틈을 주면 안 돼.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묵이 빠르게 돌아왔다. 그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서류나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오두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거구의 남자와 사나워 보이는 그의 개들.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엿볼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비밀이었다. 강 경감은 팀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위장팀은 4명뿐이다. 나, 황 경사, 그리고 윤경희. 마지막 이름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 이전처럼 긴 논쟁은 없었다. 강 경감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윤경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서 굳게 쥔 주먹이 그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 후 며칠은 준비로 지나갔다. 황 경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서 배운 전문 용어를 외웠다. 물의 pH 농도, 암모니아 함량, 용존 산소량. 그는 윤경희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때까지 반복해서 외웠다. 다른 형사는 샘플병 라벨, 조사 양식, 심지어 정부 로고가 밝힌 클립보드 같은 작은 디테일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분주함 뒤에서 외부의 압력은 계속해서 밀려왔다. 서장이 강 경감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 경감, 위에서 질책을 받았네. 조만간 중요한 진전이 없으면 본청에서 이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나는 자네 팀을 믿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강 경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는 마감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머리 위에 매달린 얇은 칼날처럼 분명했다. 작전 전날 밤 그들은 다시 모였다.
방은 조용했고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위조된 서류와 조사 장비가 테이블 위에 정돈되어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강 경감이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움직인다. 우리는 해양수산부 조사 공무원으로 들어간다. 수질과 어류를 조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한다. 서두르지 마. 우리의 임무는 체포가 아니라 관찰이야.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실마리를 잡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맞은편에 앉은 윤경희를 바라보았다. 젊은 경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의 그림자로 가득했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다. 강 경감은 어떤 약속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다. 황 경사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기억해.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그림자로 들어가는 거야. 감정에 휩쓸리지 마. 한 사람이 조급해지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어. 말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느린 고갯짓, 무거운 숨소리, 그리고 서로 마주치는 시선뿐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경찰서에서 되는 대로 잠을 청했다. 윤경희는 긴 의자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고서에서 본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에 취한 노인, 채소를 팔던 과부, 배에 오른 뒤 사라진 젊은 남자. 모두가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이면 그는 그 오두막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의심하는 남자와 직접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2023년 4월 말 이른 아침, 옅은 안개가 여전히 금강을 뒤덮고 있었다.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배에는 서류 파일과 장비 상자를 든 단정한 차림의 4사람이 타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였지만 단정한 셔츠 뒤에서는 그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강 경감은 뱃머리에 앉아 오두막이 있는 늪지대를 똑바로 응시했다. 황 경사는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관자놀이는 땀으로 축축했다. 한 형사는 샘플 채취 장비 상자를 챙겼고 윤경희는 배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있었다. 배가 가까워지자마자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커다란 개 4마리가 강둑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털은 곤두서 있었고 하얀 송곳니가 번뜩였다. 오두막 문에서 거구의 남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의 몸은 다부졌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으며 가느다란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강둑에 서서 팔짱을 꼈다. 당신들 누구야? 그의 거친 목소리가 축축한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강 경감은 배에서 뛰어내려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목이 바싹 말랐지만 그의 미소는 정중해 보였다. 그는 파일을 들어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청 해양수산과에서 나왔습니다. 어류 건강과 수질에 대한 긴급 점검이 있어서요. 여기서 샘플을 좀 채취해야 합니다. 여기 공문입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 손에서 파일을 낚아챘다. 그의 시선이 공문서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눈썹이 확연히 찌푸려졌다. 윤경희는 숨을 참았다. 뒷목이 서늘해졌다. 왜 사전 통보가 없었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황 경사가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잘 훈련된 듯했다. 새로운 절차입니다. 최근 여러 양어장에서 어류 질병이 보고되어 중앙에서 긴급 점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는 몇 가지 전문 용어를 덧붙였다. 물의 pH 농도, 암모니아 함량, 용존 산소량. 남자는 오랫동안 황 경사를 빤히 쳐다보았다. 개들은 점점 더 시끄럽게 짖어댔다. 그중 한 마리는 거의 윤경희에게 달려들 뻔했다. 그 순간 윤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남자가 짧게 휘파람을 불자 동물들은 으르렁거리면서도 멈췄다.
그 몇 초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남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끝내. 내 고기들 방해하지 말고. 그들은 삐걱거리는 나무다리를 건너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 옆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쇠 냄새와 나무 냄새, 그리고 비린내가 섞여 풍겨 나왔다. 한 형사가 상자를 열어 샘플병을 준비하는 척했고, 황경사는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강경감은 양어장 가장자리에 몸을 숙여 측정기구를 물에 담갔다. 윤경이는 작은 뜰채를 물에 넣었다. 움직이는 동안 그의 시선이 무심코 창고로 향했다. 문틈으로 그는 낡고 검붉은 천 조각 하나가 바닥에 살짝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양은 낡은 치마 같기도 했고 그저 낡은 자루 같기도 했다. 윤경이는 멈칫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뭘 봐.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윤경이는 움찔하며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샘플용 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갈라졌다. 강경감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사장님, 창고 근처 물도 좀 검사해도 될까요? 보통 엔진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개들이 긴장감을 감지한 듯 다시 짖기 시작했다. 몇 초의 침묵이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남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해. 강경감과 황경사는 창고 옆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웅크리고 앉아 병을 물에 담그는 척했다. 곁눈질로 강경감은 그 붉은 천을 더 선명하게 보았다. 그것은 문과 바닥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는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기록지에 작은 선을 몇 개 더 그었다. 이제 됐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들 샘플 챙겼으면 이제가. 강경감은 파일을 닫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결과가 나오면 과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배로 돌아갔다. 개들은 강두까지 따라왔고 그들의 시선은 윤경위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배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짖는 소리가 멈췄다. 배 위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한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려놓았다. 황경사는 얼굴을 닦았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하마터면 조금만 실수했어도. 강경감은 점점 작아지는 오두막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저 창고에 무언가 숨겨져 있어. 그 천 조각은 우연이 아니야. 문제는 우리 자신을 다음 희생자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그걸 증명하느냐는 거지. 윤경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는 방금 어두운 비밀의 문을 엿본 기분이었지만 그 문을 열기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그들이 원했던 증거가 늪지대 창고 문 뒤에 굳게 잠겨있다는 좌절감이 뒤섞인 채 경찰서로 돌아갔다. 2023년 5월 초 습하고 축축한 금강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짓눌렸다. 3일 밤 연속으로 팀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의문의 남자는 오두막에 숨어 있었고 가끔 소주나 쌀을 사러 시장에 나올 뿐이었다. 창고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매일 밤 공포감을 더할 뿐이었다. 함께 감시에 참여한 윤경위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2명의 경찰과 함께 배에 앉아 희미한 오두막을 응시하며 빈틈이 생기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다. 이대로라면 우린 구경꾼밖에 안 돼. 그가 무전기를 통해 중얼거리자 경찰서에 있던 황 경사가 그에게 진정하라고 경고해야 했다. 기회는 나흘째 밤에 찾아왔다. 강이 잠복 지점에서 윤경이는 마침내 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작은 배를 저어 하류로 향했다. 그의 배에는 커다란 자루 2개가 실려 있었는데 무거워 보였는지 몇 번이나 멈춰서 위치를 조정해야 했다. 목표가 군내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윤경이가 재빨리 보고했다.
경찰서에서 강경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황 경사가 경고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나간 거라면 우리 모두 당할 수 있습니다. 강경감은 짧게 생각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돼. 필요한 증거만 빨리 확보하고 나와. 결정은 내려졌다. 강경감이 직접 팀을 이끌었고 윤경이와 다른 형사 한 명이 함께했다. 황 경사는 경찰서에 남아 연락을 담당했다. 만약 남자의 배가 돌아올 경우 신호를 줄 예비팀 한 팀이 강에 대기했다. 밤안개가 늪지대를 뒤덮었을 때 그들의 배가 천천히 기슭에 닿았다. 오두막은 고요해 보였고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등유 램프 불빛만이 깜빡였다. 이상하게도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윤경이는 소름이 돋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들은 삐걱거리는 나무다리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한 형사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강경감과 윤경이는 창고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윤경이는 준비해 왔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작은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땄다.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살짝 열렸다. 틈이 열리자마자 심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비린내와 새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다. 강경감이 작은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이 내부를 드러냈다. 중앙에는 큰 엔진이 있었고 녹슨날이 반짝였다. 바닥은 깊이 스며든 검붉은 얼룩으로 가득했다. 구석에는 여러 개의 자루가 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찢어져 낡고 검은 천이 보였다. 윤경이는 숨을 참았지만 이번에는 감히 아무것도 추측하지 못했다. 강경감은 다른 구석으로 빛을 비췄다. 테이블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면서 손이 떨려 손전등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안에는 개인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지갑, 깨진 손목시계, 그리고 빛바랜 사진이 붙은 신분증 한 장. 강경감은 할 말을 잃었다. 신분증의 이름은 실종된 희생자 중 한 명과 일치했다. 팀장님, 윤경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됐습니다. 강경감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신분증과 시계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필요한 것만 오래 머물지 마.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물을 가르는 노 젓는 소리. 배 한 척이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강을 지나고 있었다. 배의 작은 등불이 창고 쪽을 비추는 듯 흔들렸다. 강경감은 즉시 손전등을 끄고 윤경이를 엔진 뒤로 끌어당겨 몸을 숙였다. 그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배는 서서히 멀어졌고 노 젓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빠르게 움직였다. 상자를 닫았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오두막 마루 밑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마리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쇠사슬이 철커덩 소리를 내며 풀려나려고 발버둥 쳤다. 윤경이는 당황했지만 강경감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널빤지가 삐걱거릴 때마다 숨을 참으며 조용히 달려나갔다. 형사가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그가 초조하게 속삭였다. 그들은 배에 뛰어들어 할 수 있는 한 멀리 밀어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늪지대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들을 쫓아오는 것 같았다. 강 한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윤경이는 강경감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았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팀장님.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강경감은 그 물건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더 확실히 해야 해. 배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어둠 속으로 돌아간 오두막을 뒤로 하고 밤안개 속에서 그들은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알았다. 단순한 감시에서 진정한 사냥으로. 그날 아침 부안경찰서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숨막혔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지갑, 깨진 손목시계, 그리고 신분증이 담긴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 물건들에 고정되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의를 부르짖는 실종자들의 목소리였다. 강경감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은 지쳐 보였다. 이 물건들은 늪지대 오두막 창고에서 발견했다. 신분증은 3개월 전 실종된 주민 김 씨의 것이다. 이유 없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다. 황 경사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건 강력한 증거지만 여전히 정황 증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것, 지문, DNA 혹은 시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검찰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사가 덧붙였다. 이 물건들은 국과수에 보내 희생자 가족 정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 경찰이 급히 들어왔다. 팀장님, 주민들이 다시 면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습니다. 몇몇이 군청에 돌을 던졌고 지역 파출소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강 경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상황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한편 늪지대 오두막에서 의문의 남자는 막 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무거운 자루를 부엌에 내려놓고 창고로 향했다. 그의 손이 자물쇠로 향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자물쇠의 위치가 예전과 달랐다. 그는 문을 더듬거리다 안으로 들어갔다. 큰 엔진은 그대로 있었고 자루들도 쌓여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나무 상자가 살짝 움직인 것 같았다. 남자는 몸을 숙여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빠르게 세었다. 늘 그랬듯이 지갑, 값싼 반지, 천조각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그의 시선이 방안을 샅샅이 훑다가 안개 낀 강이 보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쾌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누가 들어왔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을 거야.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현관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커다란 식칼이 놓여 있었고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낯선 냄새를 맡은 야수 같았다. 경찰서에서는 상부로부터의 전화가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다. 서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경감, 보고서 읽었네? 창고에서 희생자 물건을 찾았지만 시신이나 목격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섣불리 움직이지 마. 알겠습니다, 서장님. 하지만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매일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를 빨리 찾아와. 못하면 본청에서 이 사건을 가져갈 거야. 전화는 끊겼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황 경사가 강 경감을 보았다.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경희 쪽으로 돌아섰다. 어젯밤 잠복 보고는 어땠나? 윤경희는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더 불안해했습니다. 식칼을 들고 몇 시간 동안 현관에 앉아 있었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 남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만약 그가 확신하게 되면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저녁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옆 마을의 젊은 남자가 아침부터 실종되었다. 그는 가족에게 낚시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공황 상태에 빠져 신고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주민들은 면사무소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며 소리쳤다. 몇몇 젊은이들은 면사무소 울타리를 부수려 했고 일부는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지역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다. 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전화했다. 팀장님, 제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그들이 늪지대로 쳐들어갈 겁니다. 강 경감은 굳은 표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대형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희생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색과 파란색 핀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나. 우리는 초기 증거를 확보했지만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 황 경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말은 우리가 저 늪지대의 핵심, 그곳이 진짜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지도를 바라보았다. 만약 양의장 밑에 무언가 있다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강 경감은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마쳤다. 아직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 오늘 밤부터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그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마. 대규모 작전이 다가오고 있어. 윤경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이 불타올랐다. 그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멀리서 잠복팀은 의문의 남자가 횃불을 들고 양의장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았다. 식칼은 여전히 허리에 차여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마치 자신에게 혹은 자신만이 보는 그림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두운 강을 바라보았다. 배에 있던 팀에게 그 모습은 위험 신호 같았다. 남자는 아직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본능은 깨어났다. 이 게임에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2023년 5월 둘째 주 초, 부안의 하늘은 수사팀의 모든 발걸음을 짓누르려는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경찰서 회의실은 이제 지휘본부가 되었다. 긴 테이블은 기록으로 가득 찼고 벽에는 여러 색깔의 핀이 꽂힌 대형 지도가 걸려 있었다. 모두의 긴장된 얼굴은 계획을 발표하는 강 경감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 공개 작전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통제 불능 직전이었고 상부의 압박은 거셌으며 그들 손에는 초기 증거가 있었다. 황 경사는 이런 작전에는 공식적인 명령서가 필요하며 서장은 아직 허가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강 경감은 보고서는 이미 준비되었고 자신이 직접 서장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빈틈없는 세부 계획이었다. 한 형사는 늪지대 오두막이 포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은 강, 뒤는 늪지대, 양옆은 무성한 수풀로 막혀 있었다. 만약 남자가 배를 타고 도망치면 놓칠 수 있었다. 따라서 팀은 두 개로 나뉘어야 했다. 한 팀은 조용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접근하고 다른 한 팀은 인적이 드문 동쪽에서 육로로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간다. 윤경이는 경비견들이 계획을 망칠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동물 마취제를 준비해야 했다. 강 경감은 동의하며 총기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늪지대 오두막의 의문의 남자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창고에 누가 들어왔다고 의심한 후 그는 자물쇠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은 물건들을 세어보고 몇 시간이고 현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문 근처의 작은 방울과 연결된 줄, 길목에 얇게 뿌려진 유리 조각, 수풀 뒤에 숨겨진 뾰족한 대나무 같은 간단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그저 침입하려는 자는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듯 짧게 중얼거렸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고 안개장막 뒤에서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 같았다. 다음 날 밤 잠복팀은 오두막 주변에서 횃불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했다. 깡통이 부딪히는 듯한 희미한 방울 소리도 들렸다. 윤경이는 망원경을 통해 그 남자가 바닥에 무언가를 뿌리고 앉아서 식칼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보고는 강 경감에게 그들의 상대가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가 더 의심하게 되면 증거를 파괴하거나 오두막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황 경사는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덫이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다른 형사는 완벽한 지도 없이는 기습 작전이 팀을 씌운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강 경감은 희생자 소지품 증거, 잠복 기록,
기습 경로 지도가 포함된 완전한 보고서를 들고 서장을 찾아갔다. 서장은 오랫동안 보고서를 읽고 진지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작전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이 강경감의 어깨에 떨어질 것이라고 무겁게 경고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목표를 생포하거나 최소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온다는 조건하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강경감은 단호한 태도로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한편 면사무소 앞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었다. 주민들은 이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식칼, 몽둥이, 뾰족한 대나무를 들고 왔다. 몇몇 젊은이들은 지역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늪지대로 향하려 했다. 작은 충돌이 일어나 사람이 넘어지고 돌에 맞아 면사무소 유리창이 깨졌다. 면장은 창백한 얼굴로 유혈 사태를 두려워하며 거의 울먹이면서 주민들에게 물러나 달라고 애원했다. 이 소식이 경찰서에 전해지자 윤경이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늦으면 늪지대에서 새로운 희생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끼리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정시켰다. 그는 한 걸음만 삐끗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팀은 경찰서 근처 폐창고에서 기습 작전 예행 연습을 했다. 그들은 임무 분담, 신호 교환, 마취제를 이용한 계제압 등을 훈련했다. 모든 실수는 즉시 수정되었다. 평소 신중하던 황 경사는 이제 큰 소리로 그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에 익숙한 야수 같은 본능을 가진 자라고 강조했다. 다른 형사는 작전이 체포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기도 하다고 상기시켰다. 훈련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투지는 여전히 불타올랐다. 늪지대 오두막에서 의문의 남자는 무릎 위에 식칼을 얹고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어둠을 꿰뚫었고 귀는 늪지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때때로 그는 마치 숨어서 지켜보는 그림자를 느낀 듯 휙 돌아보았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평온한 미소가 아니라 용감한 척하며 두려움을 감추려는 사람의 미소 같았다. 강 건너편에서 이 모습을 본 잠복팀은 목표물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 말을 들은 강경감은 경찰서 창가에 서서 늪지대를 뒤덮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사냥꾼인 그들을 사냥감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었다. 2023년 5월 중순 금강변의 밤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모든 소리를 차단하려는 듯했다. 조용한 배 한 척이 거센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였다. 강경감, 윤경이, 그리고 몇몇 경찰들이 늪지대 오두막으로 향했다. 동시에 황 경사는 동쪽의 수풀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기어가는 지상팀을 이끌었다. 그들의 몸은 진흙과 이슬로 흠뻑 젖었다. 무전기 소리는 속삭임만 들릴 정도로 줄여졌다. 매 순간 그들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출발 전 강경감은 경찰서에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는 팀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증명한다. 기억해, 통제력을 잃지 마. 목표는 생포해야 해. 증거가 있으면 즉시 확보하고 우리가 임무를 마치기 전에 주민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면사무소 앞에서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늪지대에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지역 경찰에 의해 단단히 막혀 있었다. 강경감은 이 작전이 빠르고 깔끔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울리면 주민들이 몰려들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강팀의 배는 마침내 오두막 앞 작은 나무 나루터에 가까워졌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윤경이는 마취총을 움켜쥐었다. 그의 시선은 그 지역에 있는 개들의 움직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세 마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코는 낯선 냄새를 맡은 듯했다. 한 마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윤경이는 방아쇠를 당겼다.
마취침이 날아가 개에게 밝혔다. 개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나머지 두 마리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그 지역은 고요해졌다. 한편 황 경사가 이끄는 지상팀은 오두막 동쪽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그들은 숲풀 속에 처진 작은 방울과 연결된 줄을 발견했다. 황 경사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줄을 잘랐다. 다른 길목에서는 하마터면 유리 조각을 밟을 뻔했지만 작은 손전등 불빛으로 덫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통과했다. 오두막 안에서 의문의 남자는 불안해 보였다. 그는 무릎 위에 식칼을 얹고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 창밖을 힐끗거렸고 귀는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직감이었던 경험이었던 그는 오늘 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강경감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두 명의 경찰이 조심스럽게 정문으로 다가갔고 지상팀은 뒤쪽에서 준비를 마쳤다. 무전기가 희미하게 울렸다. 황 경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위치 준비 완료. 강경감이 짧게 답했다. 진입. 문은 동시에 부서져 들어갔다. 남자는 놀랐지만 그의 반응은 빨랐다. 식칼이 들어 올려져 거의 한 경찰을 뺄 뻔했다. 윤경이가 뛰어들어 책상을 엎었다. 근접전이 벌어졌다. 남자는 강했고 몸은 다부졌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몇 분간의 고함과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오간 끝에 그는 결국 총 개머리판에 맞아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단단히 채워졌다. 하지만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강경감이 명령했다. 창고를 통제하고 증거를 찾아. 팀은 즉시 오두막 옆 큰 창고로 이동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빠르게 부서졌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린내와 쇠의 냄새가 심하게 풍겨왔다. 중앙에는 녹슨 날이 달린 큰 엔진이 있었고 바닥은 검붉은 얼룩으로 가득했다. 한 형사가 손전등을 켰다. 빛은 찢어진 자루 안에 낡은 천과 다른 구석에 쌓인 나무 상자 더미를 비췄다. 한 경찰이 그 상자를 열고는 말을 잃었다. 안에는 지갑, 손목시계, 값싼 목걸이, 그리고 여러 장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모두 실종자들의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희생자들의 물건입니다.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하나도 남김없이 수집해. 이게 우리가 필요했던 증거야. 밖에서 수갑이 채워진 의문의 남자가 낮게 웃었다. 너희들, 그걸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 늪지대는 내 집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삼켜버릴 거야. 그의 말은 소름 끼쳤지만 강경감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유형의 인간이 끝까지 공포를 조장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팀이 수색하는 동안 윤경위는 창고 구석에 있는 쇠 드럼통에 다가갔다. 그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순간 그는 탁한 액체와 불분명한 작은 조각들을 보았다. 속이 뒤집혔지만 그는 재빨리 드럼통 뚜껑을 닫고 신호를 보냈다. 팀장님, 이 통은 국과수로 보내야 합니다. 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밖에서 황 경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주민들이 늪지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합니다. 강경감은 재빨리 생각했다. 모든 증거는 봉투에 담아 목표는 배로 데려가. 우리는 철수한다. 지금 당장. 분위기는 즉시 혼란스러워졌다. 멀리서 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횃불빛이 안개 장막을 뚫고 비쳤다. 지역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군중은 너무 많았다. 만약 그들이 창고 안의 것을 본다면 폭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팀은 여전히 저항하는 의문의 남자를 서둘러 끌고 나왔다. 증거는 깔끔하게 포장되었고 큰 엔진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이 찍혔다. 윤경이와 다른 두 경찰이 증거품 봉투를 배로 옮겼고 황 경사는 육로로의 철수를 지휘했다. 그들의 배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군중의 소리는 거의 늪지대 가장자리에 도달했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지만 주민들의 고함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뒤섞였다.
의문의 남자는 손이 묶인 채 차갑게 웃었다. 너희들이 나를 데려가도 이 늪지대는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할 거야. 강경감은 강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 그들이 방금 본 것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늪지대 오두막 포위 작전 며칠 후 금강은 더 이상 미스터리한 장소가 아니었다. 경찰은 노란색 통제선을 지역 주변에 쳤다. 창고의 큰 엔진은 증거물로 옮겨졌고 희생자들의 소지품으로 가득 찬 나무 상자는 국과수 감식실에 정돈되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다. 일부 희생자들은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신은 그 기계로 갈려 늪지대 양어장에 버려졌다. 진흙 속에서 발견된 작은 뼈 조각들은 그곳에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이전에 분노했던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다. 면사무소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불렸고 그들의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어떤 이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했다. 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민들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이 단지 술주정뱅이, 과부 혹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우리 공동체의 일부였는데도 말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조사실에서 의문의 남자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체포될 때처럼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때로는 불분명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강경감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한 사람들을 골랐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 네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늪지대는 이제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어.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는 계획살인, 연쇄살인,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 이 사건은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너무나 눈과 귀를 닫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회의 쓰레기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희생자가 되기 가장 쉬운,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다는 것을 황 경사는 한 주민회의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이 비극은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약점 때문에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본 윤경희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경감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경찰의 임무가 단지 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임무가 마음의 문제, 약한 사람들이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경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다. 법은 강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해. 금강변의 늪지대는 이제 고요하다. 한때 끔찍한 장소였던 목조 오두막은 철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지역 주변에 함께 나무를 심으며 자연이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랐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길고 긴 고통 끝에 희생자들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기도했다. 이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을 어두운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범죄가 평온함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고립과 어두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공동체가 안전해지려면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경감은 그의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이 비극은 경고다. 어떤 인간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회의 가장자리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관심 뒤에는 언제든 희생자를 덮칠 준비가 된 사냥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실은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 어두운 늪지대는 마침내 그 목소리를 되찾았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리 연약한 생명이라도 모두 소중하다는 작은 깨달음의 빛이 태어났다.